고요한 밤바다를 가르며 나아가는 거대한 유람선 해오름호. 그 안에서 일하는 것은 때로는 꿈결 같았지만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긴장감과 마주하는 일이기도 했다. 나는 이 해오름 크루즈 라인에서 수년째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승무원이다. 낮에는 화려한 조명과 흥겨운 음악,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온 승객들의 활기로 가득 차지만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면 이 거대한 강철 선체는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내곤 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조심스레 꺼내 보이는 것처럼 우리 승무원들 사이에서는 온갖 종류의 이야기들이 떠돌았다. 오래된 바다의 전설, 술에 취한 동료들의 허풍 섞인 무용담, 그리고 가끔은 어둡고 기이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대부분은 비좁은 승무원 휴게실이나 갑판 위 흡연구역에서 심심풀이로 주고받는 실체 없는 잡담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따금씩 어떤 이야기는 끈질기게 살아남아 듣는 이의 뇌리에 깊숙이 파고들곤 했다. 지금부터 내가 하려는 이야기도 바로 그런 종류의 것이다. 사건이 있기 약 4년 전, 나는 주로 동아시아 노선을 운항하는 이 해오름에 승선해 있었다. 부산에서 상하이로 다시 요코하마를 거쳐 돌아오는 바쁘지만 비교적 평온한 일정이었다. 나는 주로 선내시설 관리팀에 소속되어 있었고 업무 시간 외에는 다른 부서 동료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특히 브라질 출신 승무원들과는 유쾌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금세 친해졌다. 그들은 시끄럽고 웃음이 많았으며 언제나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쳤다. 그 중에서도 유독 말이 많고 직설적인 사람은 기념품점을 총괄하는 최 부장, 초이 부장이었다. 그는 중년의 한국인 남성으로 깐깐하고 불평이 많은 성격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인간적인 구석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주된 불만은 자신의 팀원들이 게으르다는 것이었다. 꾀병을 부리거나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근무를 빼먹는 일이 다반사라며 입에 거품을 물고 욕을 하곤 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즐겨하던, 그러면서도 가장 어이없어 하던 불평은 따로 있었다. 그의 직원들이 계속해서 기념품점에서 어린 여자아이를 봤다고 주장한다는 것이었다. 항상 승객들이 모두 잠든 늦은 밤, 텅 빈 매장 주변을 뛰어다니는 작은 여자아이. 최 부장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코웃음을 치며 일축했다. 직원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 지어내는 헛소리라고. 이제는 하다 귀신 아이까지 무서워한다며 눈을 흘기곤 했다. 세상에, 요즘 애들은 겁이 너무 많아. 귀신 아이가 뭐가 무섭다고 이를 빼먹어 그의 단골 레퍼토리였다. 그의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했다. 최 부장은 평생을 받아 위에서 보낸 사람, 특유의 강인함과 현실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나 초자연적인 현상 따위는 코웃음칠 뿐이었다. 적어도 그날 밤 그 끔찍한 일을 겪기 전까지는 말이다. 어느덧 시간은 자정을 훌쩍 넘기고 있었다. 해오름호는 칠흑 같은 밤바다를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나아가고 있었고 선체는 잔잔한 파도에 맞춰 기분 좋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와 최 부장, 그리고 사진부의 강소희 팀장, 캉소희 팀장, 은 승무원 전용 카페테리아 한 구석에 모여 앉아 값싼 자판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강 팀장은 쾌활하고 털털한 성격의 소유자로 최 부장과도 격이 없이 지내는 사이였다. 그날따라 최 부장은 유난히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또다시 2명의 팀원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결근하는 바람에 자신이 빈자리를 메워야 한다며 씩씩거리고 있었다. 게으르고 겁 많은 놈들 같으니라고 그는 연신 투덜거렸다. 어린애들처럼 귀신 이야기를 지어내질 않나. 배가 아프다고 꾀병을 부리질 않나. 내가 저것들 때문에 하루라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니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격앙되어 있었다. 강 팀장은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그의 불평을 들어주었고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중 누구도 그날 밤 초회 부장에게 닥쳐올 끔찍한 공포를 예상하지 못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이미 내 선실로 돌아와 깊은 잠에 빠져들려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다급한 소리와 함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강 팀장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쾌활함은 온데간데 없이 잔뜩 겁에 질려 떨리고 있었다. 나 좀 만나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요, 최 부장님이 여기 와 계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순간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었다. 혹시 집안에 무슨 안 좋은 소식이라도 생긴 걸까? 가족 중 누군가가 위독하다거나. 나는 황급히 옷을 걸치고 강 팀장의 선실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평소 그토록 호탕하고 강인해 보이던 최 부장이 강 팀장의 침대 가장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는 울고 있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서럽고 처절하게. 그 모습은 내가 알던 최 부장이 아니었다. 그는 늘 자신만만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 애쓰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모습을 보니 나는 차마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강 팀장 역시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의 등을 토닥이고 있을 뿐이었다. 한참 동안의 침묵과 흐느낌 끝에 최 부장은 간신히 입을 열어 그날 밤 자신이 겪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끔찍해서 듣는 내내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그날 밤 그는 해오름 크루즈에 떠도는 소문이 단순한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작은 손님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이었다. 그날 밤 모든 비극이 시작되기 몇 시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보자. 자정이 가까워 오는 시각. 헤오르모의 화려한 쇼핑 아케이드는 이미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낮 동안 승객들의 발길로 북적이던 면세점, 명품 부티크, 그리고 아기자기한 기념품점, 들은 모두 굳게 셔터를 내린 채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오직 복도 끝, 기념품점 뒤편에 자리한 작은 사무실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곳은 기념품점의 총괄 책임자인 최 부장. 그의 작은 왕국이자 때로는 감옥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최 부장은 오늘도 어김없이 홀로 남아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와 재고 목록, 그리고 다음 항해를 위한 발주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돋보기를 코끝에 걸친 채 날카로운 눈으로 서류의 숫자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고
입계는 특유의 불만스러운 표정이 떠나지 않았다. 이놈의 자식들. 또 2명이나 배탈이라고 아주 단체로 약이라도 먹었나.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직원들의 근무표를 수정했다. 오늘 밤 갑작스러운 집단 배탈을 호소하며 2명의 야간 근무 직원이 결근하는 바람에 결국 그가 직접 매장 마감과 재고, 정리까지 도맡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불평이 터져 나왔다. 요즘 젊은 것들은 책임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 무슨 기념품점에 귀신이라도 나온다는 거야. 뭐야 일하기 싫으니까 별의별 핑계를 다 만들어내지. 한심한 놈들. 최 부장은 직원들이 밤마다 기념품점 근처에서 어린 여자아이의 형상을 보았다고 수군거리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코웃음을 쳤다. 20살도 넘은 젊은이들이 고작 그런 헛소문에 겁을 먹고 이를 빼먹으려 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그에게 귀신이란 나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했다. 평생을 거친 바다 위에서 살아온 그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공포란 사치나 다름없었다. 그의 사무실은 비좁고 답답했다. 한쪽 벽면은 거의 전체를 차지하는 커다란 거울로 되어 있었는데 이는 원래 매장 확장을 염두에 두고 설치했던 것이지만 계획이 무산되면서 지금은 그저 공간을 더욱 어둡고 폐쇄적으로 만드는 애물단지가 되어 있었다. 거울은 사무실 내부와 함께 문이 살짝 열려 있을 경우 기념품점의 의류 섹션 일부까지 비추곤 했다. 최 부장은 가끔씩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피곤한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곤 했지만 대부분은 그 존재 자체를 잊고 지냈다. 밖은 완벽한 적막감에 휩싸여 있었다. 오직 선체가 파도를 가르는 낮은 진동과 함께 에어컨 바람 소리만이 단조롭게 울리고 있을 뿐이었다. 최 부장은 이런 고요함을 싫어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끄럽고 말 많은 직원들과 부대끼는 것보다 이렇게 혼자 남아 조용히 업무에 집중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서류더미와 씨름하기 시작했다. 재고 수량이 맞지 않는 물품들, 다음 기항지에서 새로 들여와야 할 기념품 목록, 그리고 다음 달 직원들의 휴가 계획까지.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숫자들과 처리해야 할 업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최 부장은 가끔씩 목을 주무르거나 삐어근한 어깨를 돌리며 피로를 풀었다. 창문 없는 사무실은 바깥 상황을 전혀 알 수 없게 만들었지만 그는 벽에 걸린 낡은 시계를 보며 시간이 새벽 1시를 향해 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하고 퇴근 준비를 해야 했다. 그는 마지막 서류에 서명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짧은 스트레칭을 하며 굳었던 몸을 풀었다. 그때 아주 희미하게 그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너무나 작고 순간적인 소리라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었다. 마치 아주 멀리서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혹은 바람이 창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듯한 그런 소리였다. 뭐지? 최 부장은 잠시 귀를 기울였지만 이내 다시 정막만이 감돌았다. 그는 자신이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들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야간 근무가 길어지면 가끔씩 이런 일이 있곤 했다. 그는 고개를 몇 번 흔들고 책상 위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펜을 펜꽂이에 꽂고 서류들을 가지런히 쌓아 올리고 컴퓨터 전원을 껐다. 사무실을 나서기 전
그는 습관처럼 벽면의 커다란 거울을 한번 흘끗 보았다. 거울 속에는 피곤해 지친 자신의 모습과 함께 텅 빈 사무실의 풍경만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별다른 생각 없이 몸을 돌려 사무실 문을 향했다. 문을 열고 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번에는 좀 더 분명하게, 하지만 여전히 아주 작게 어떤 소리가 그의 귓전을 스쳤다. 그것은 분명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였다. 아주 맑고 천가한,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섬뜩한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웃음소리. 최 부장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텅 빈 쇼핑 아케이드에 어린아이가 있을 일이 만무했다. 승객들은 모두 잠들었을 시간이었고, 설령 잠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호자 없이 어린아이가 혼자 돌아다닐 리 없었다. 그렇다면 이 소리는 대체 어디서 들려오는 것이란 말인가?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사무실 안을 살펴보았다. 텅 비어 있었다. 책상 및 캐비닛 뒤, 그 어디에도 숨을 만한 공간은 없어 보였다. 그는 다시 한번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선체의 낮은 진동음과 에어컨 소리만이 그의 귓가를 채울 뿐이었다. 젠장, 내가 정말 피곤하긴 피곤한 모양이군. 최 부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중얼거렸다. 며칠 동안 계속된 야근과 스트레스 때문에 헛것을 들은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려 애썼다. 그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사무실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습관처럼 사무실 문을 잠그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부를 확인했다. 텅 빈 사무실, 어둠 속에 잠긴 가구들, 그리고 벽면의 커다란 거울. 그는 이제 정말로 퇴근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몸을 돌리려 했다. 바로 그때 그의 심장이 바닥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거울 속에 무언가가 있었다. 최 부장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충격과 함께 거울 속을 응시했다. 아주 잠깐,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는 분명히 보았다. 그의 사무실 문 너머, 어둠에 잠긴 기념품점 의류 섹션 쪽에서 무언가 검고 작은 형체가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것을, 마치 어린아이가 숨바꼭질이라도 하듯 그의 시야 가장자리에서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처럼. 뭐야. 그는 저도 모르게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거울 속 풍경은 다시금 텅 빈 사무실과 어두운 매장의 모습만을 비추고 있을 뿐, 그 어떤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눈을 몇 번 비비고 다시 거울을 보았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젠장할. 내가 정말 늙긴 늙었나. 복은 헛것이 다 보이고. 최 부장은 거친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며칠 동안 계속된 야근과 스트레스, 그리고 방금 전까지 씨름했던 복잡한 서류들 때문에 순간적으로 헛것을 본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결론 내리려 애썼다. 그는 원래부터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 따위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직원들이 떠들어대는 귀신 이야기도 그저 일하기 싫어, 꾸며낸 핑계쯤으로 치부해버리곤 했다. 그런데 자신이 직접 그런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다니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그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사무실 불을 껐다. 이제 정말로 퇴근할 시간이었다. 뻐근한 어깨를 몇 번 돌리고 가방을 챙겨 들고 사무실 문을 나섰다. 어둠에 잠긴 기념품점,
내부는 낮과는 전혀 다른 음산하고 스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마네킹들은 어둠 속에서 기괴한 실루엣으로 서 있었고, 진열된 상품들은 마치 누군가의 감시를 받는 것처럼 경직되어 보였다. 그는 괜스레 발걸음을 재촉하며 매장 출입구를 향했다. 고요했다. 너무나도 고요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오직 그의 구둣발 소리만이 텅 빈 매장 바닥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고, 선체의 낮은 진동음이 그 소리에 섞여 기묘한 화음을 만들어냈다. 그는 이 적막함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며 거의 뛰다시피 출입문으로 향했다. 바로 그때였다. 기익, 아주 작고 가냘픈 웃음소리. 최 부장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이번에는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였다. 아주 맑고 청가했지만 동시에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기묘한 분위기를 동반한 그런 웃음소리. 소리는 그의 바로 등 뒤, 그가 방금 빠져나온 사무실 문 쪽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그의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지금 이 시간에 이 텅 빈 기념품점에 어린아이가 있을 리가 없었다. 승객들은 모두 잠들었거나 각자의 선실에 있을 시간이었고, 설령 깨어있다 하더라도 이 폐쇄된 쇼핑구역에 들어올 수는 없었다. 승무원들 중에 어린아이가 있을 리도 만무했다. 그렇다면 이 웃음소리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최 부장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했지만 차마 뒤를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대로 도망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이 기념품점의 책임자였고, 만약 정말로 누군가가 몰래 들어와 숨어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는 아주 천천히,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몸을 돌리기 시작했다. 삐걱거리는 자신의 목 관절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심호흡을 하고 마침내 그는 자신이 빠져나온 사무실 문 쪽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사무실 문은 그가 나온 그대로 살짝 열려 있었고, 그 너머로는 여전히 어둠만이 가득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그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 박동만이 정적을 깨고 있을 뿐이었다. 거기에 누구 있나? 최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텅 빈 매장 안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대답은 없었다. 역시 내가 잘못 들은 거야. 피곤해서 헛것을. 그가 다시 한번 스스로를 안심시키려던 바로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사무실 문 옆, 벽면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커다란 거울에 가닿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거울 속에 그녀가 있었다. 아주 작은, 카운터 높이에도 차에 미치지 못할 것 같은 어린 여자아이의 희미한 그림자. 아이는 열린 사무실 문틈으로 고개만 살짝 내민 채 이쪽을 엿보고 있었다. 마치 숨바꼭질을 하다가 들킬까봐 조심스럽게 동태를 살피는 아이처럼 호기심과 장난기가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점은 그 아이의 모습이 오직 거울 속에만 비치고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 사무실 문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빈 어둠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최 부장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쭈뼛 서는 듯했고,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쫙 끼쳐 올라왔다. 그는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채
거울 속에 그 기이한 광경에 못 박힌 듯 시선을 고정했다. 처음에는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그는 그저 유리잔 속에 갇힌 벌레처럼 거울 속 아이와 눈을 마주한 채 꼼짝달싹 못하고 서 있을 뿐이었다. 아이는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작은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지만 유난히 크고 검은 눈동자는 모든 것을 빨아들일 듯 깊고 공허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최 부장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실제 사무실 문 쪽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다시 거울을 보았다.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오직 거울 속에만 존재하는, 현실에는 없는 아이. 그의 이성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착각이 아니었다. 환각도 아니었다. 이것은 분명 현실이었다. 비록 그 현실이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을 뒤엎는 끔찍하고도 불가해한 형태를 띠고 있다 하더라도 바로 그때 거울 속의 아이가 아주 천천히 입꼬리를 끌어올려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아이 특유의 해맑은 미소가 아니었다. 어딘지 모르게 기괴하고 섬뜩하며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런 불길한 미소였다. 그리고 그 미소와 함께 다시 한번 그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끼끼끼, 이번에는 좀 더 분명하고 좀 더 가까이에서 마치 바로 그의 곁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최 부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의 단단했던 이성의 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질 뻔했지만 가까스로 중심을 잡고 미친 듯이 매장 출입구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거울 속의 아이가 혹은 그 웃음소리가 자신을 뒤쫓아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할 겨를도 없었다. 오직 이 끔찍한 공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의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복도를 달렸고 승무원 전용 계단을 거의 구르다시피 내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강소희 팀장의 방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는 거의 탈진 상태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거울 속에 비쳤던 그 작은 아이의 형상과 섬뜩한 웃음소리만이 가득 차 있었다. 평생을 바다 위에서 살아오며 그 어떤 위험 앞에서도 당당했던 최 부장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해오름 크루즈의 깊고 어두운 비밀이 마침내 그에게도 그 추악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최 부장은 자신이 어떻게 강소희 팀장의 선실문 앞까지 달려왔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거울 속에 비쳤던 그 작은 아이의 형상과 섬뜩한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고 심장은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는 거의 반사적으로 혹은 마지막 남은 생존 본능에 따라 이 배 안에서 자신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인 강 팀장의 방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기 시작했다. 강 팀장, 강 팀장, 문 좀 열어봐요, 제발.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절박함으로 완전히 갈라져 있었고 문을 두드리는 손은 통제 불능 상태로 떨리고 있었다. 몇 번의 다급한 노크 끝에 마침내 문이 열리고 잠옷바람에 강 팀장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다. 최 부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 헉, 부장님, 얼굴이 왜 이래요? 강 팀장은 최 부장의 창백하다 못해 거의
시체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과 공포에 질려 커다랗게 뜨인 눈, 그리고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떠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평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와 농담을 잃지 않던, 때로는 깐깐하고 불평 많지만 속정 깊던 그 최 부장이 아니었다. 지금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마치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막 빠져나온 사람처럼, 완전히 공포에 잠식당한 한 명의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최 부장은 강 팀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방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섰다. 그는 마치 허수아비처럼 힘없이 그녀의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어깨가 가늘게 들썩이는 것으로 보아 그는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부장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강 팀장은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그를 다독이며 그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녀는 급히 작은 테이블 위에서 물컵을 찾아 그에게 건넸다. 최 부장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받아 들었지만 입술까지 가져가지도 못한 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는 더욱 심하게 몸을 떨기 시작했다. 거울 속에 아이가 있었어. 그가 간신히 내뱉은 말은 거의 신음에 가까웠다. 거울 속의 아이요, 부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악몽이라도 꾸신 거예요? 강 팀장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최 부장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의 눈에서는 마침내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아니야, 꿈이 아니었어. 진짜였어. 내가 봤어.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그는 거의 절규하듯 외쳤다. 평생을 강인하게 살아왔던 한 남자의 자존심과 이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강 팀장은 그의 처절한 모습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옆에 앉아 그의 떨리는 등을 계속해서 토닥여줄 뿐이었다. 그녀는 최 부장이 결코 헛것을 보거나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가 지금 하는 말은 정말 사실이란 말인가? 이 거대한 유람선 어딘가에, 그것도 그의 사무실 거울 속에 어린아이의 유령이라도 나타났단 말인가? 한참 동안의 침묵과 흐느낌 끝에 최 부장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조금 전보다는 훨씬 더 또렷하게 그날 밤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늦은 시간까지 홀로 사무실에 남아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고 했다. 직원들의 잦은 결근과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평소처럼 불평을 늘어놓으며 구닥다리 컴퓨터와 씨름하고 있었다고. 그러다 문득 아주 희미하게 어린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거나 환청이려니 했지만 그 소리가 반복되자 그는 결국 사무실 문을 열고 주변을 살펴보았다고 했다. 하지만 텅 빈 기념품점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퇴근 준비를 하려던 참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습관처럼 벽면에 커다란 거울을 보았다고 했다. 바로 그때 그는 거울 속에서 그 아이를 본 것이었다. 아주 작은 아이였어. 카운터 높이에도 채 안 될 것 같은 여자아이였지.
사무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 문틈으로 고개만 빼꼼 내밀고 나를 보고 있었어. 마치 내가 뭘 하는지 궁금해서 엿보는 것처럼, 아니면 나랑 숨바꼭질이라도 하자는 것처럼. 최 부장의 목소리가 다시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말이야. 강 팀장, 그 아이는 오직 거울 속에만 있었어. 내가 놀라서 바로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텅 빈 문틈, 그리고 어두컴컴한 매장뿐이었지. 하지만 거울 속에는 그 아이가 여전히 나를 보고 있었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표정으로. 그의 눈빛은 극도의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두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감싸쥐며 괴로운 듯 신음했다. 내가 미친 건가? 아니면 귀신에 홀리기라도 한 건가? 대체 그게 뭐였을까? 강 팀장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녀 역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해오름 크루즈에 떠도는 어린 소녀 귀신에 대한 소문, 그녀도 어렴풋이 들어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처럼 그녀 역시 그것을 그저 뱃사람들의 허풍이나 심심풀이, 괴담쯤으로 여기고 넘겼었다. 그런데 지금 평생 그런 것은 믿지 않을 것 같았던 최 부장이 그 귀신의 존재를 이토록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 아이가 나를 보면서 웃었어. 최 부장이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아주 해맑게 웃는 것 같았는데 동시에 너무나도 섬뜩했지. 마치 내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듯한 그런 웃음이었어. 그리고 그 웃음과 함께 거울 속에서 사라졌어. 연기처럼 그렇게 그냥 사라져 버렸다고. 그 말을 끝으로 최 부장은 다시 한번 격렬하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어깨는 걷잡을 수 없이 들썩였고 그의 울음소리는 강 팀장의 작은 선실 안을 가득 채웠다. 강 팀장은 그의 그런 모습을 보며 깊은 연민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최 부장이 결코 과장하거나 꾸며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의 공포가 더욱 절실하게 다가왔다. 그녀는 최 부장이 조금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부장님, 일단 오늘은 제 방에서 좀 쉬세요. 제가 다른 선배님께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해 볼게요. 강 팀장은 직감적으로 이 일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이 호텔의 어두운 면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바로 나, 성진우였다. 나는 평소에도 호텔의 기이한 현상들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고 때로는 동료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나름의 조언을 건네기도 했었다. 그녀는 떨리는 최 부장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주고는 조용히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내게 그 짧지만 모든 상황을 함축하고 있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 선배님, 전화 좀 주세요. 신입 이뮤진 씨랑 237호 때문에요. 아니, 이뮤진 씨가 아니었다. 그녀는 황급히 메시지를 수정했다. 선배님, 전화 좀 주세요. 최 부장님이랑 기념품점 거울 때문에요. 큰일 난 것 같아요. 그녀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창밖은 여전히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선체는 밤바다의 파도를 따라 느리게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이 거대한 유람선 자체가 보이지 않는 슬픔과 공포를 간직한 채 끝 모를 어둠 속을 하염없이 떠다니는 유령선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유령선의 한 구석에서 최 부장은 자신이 마주한 믿을 수 없는 공포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거울 속에 비쳤던 그 작은 그림자.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것은 왜 하필 초에 부장 앞에 나타난 것이었을까?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다. 강소희 팀장에게서 온 두 번째 수정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순간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최 부장님이랑 기념품점 거울 때문에요. 큰일 난 것 같아요. 첫 번째 메시지에서 언급되었던 신입 이뮤진 씨와 1237호라는 단어는 사라졌지만 초회 부장님과 기념품점 거울 그리고 큰일이라는 단어의 조합은 그보다 더 직접적이고 강렬한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평생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던 최 부장이 그것도 기념품점의 평범한 거울 때문에 큰일이 났다고 직감적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깨달았다. 어쩌면 해오름 크루즈에 떠도는 그 어린 소녀 귀신과 관련된 일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스쳤다. 나는 겉옷을 아무렇게나 걸치고 강 팀장의 선실로 향했다. 승무원 구역의 좁고 긴 복도는 한밤중의 적막감과 함께 선체의 낮은 진동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내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몇 분 채 걸리지 않아 도착한 강 팀장의 선실문은 아주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억눌린 흐느낌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노크했다. 강 팀장님, 저예요. 성진우. 안에서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강 팀장이 창백한 얼굴로 문을 열었다. 그녀의 눈은 걱정과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평소의 쾌활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선배님, 어서 들어오세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나를 안으로 이끌었다. 선실 안의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해오름 크루즈에서 그 누구보다 강인하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던 최 부장이 강 팀장의 침대 가장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걷잡을 수 없이 들썩였고 두 손으로는 얼굴을 감싼 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발치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난파선의 선장처럼 처절하고도 위태로워 보였다. 최 부장님, 괜찮으십니까?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억눌린 울음소리만이 그의 상태를 대변해주고 있을 뿐이었다. 강 팀장이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조금 전에 부장님이 거의 실신 직전인 상태로 제 방으로 뛰어오셨어요. 사무실에서 뭔가 끔찍한 걸 보신 것 같아요. 계속 거울이랑 아이 이야기만 반복하시는데 제대로 말씀을 못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도 공포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최 부장에게 다가가 그의 옆에 앉았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부장님, 접니다. 성진우, 이제 괜찮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심호흡하시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내 목소리가 그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던 것일까?
최 부장은 한참 동안이나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흐느끼다가 아주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충혈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극도의 공포와 함께 자신이 겪은 일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깊은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성 팀장.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쉬어 있었고 단어 하나하나를 내뱉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다. 내가 헛것을 본 게 아니야. 정말이야. 정말로. 거기에 있었어. 그리고 그는 마치 악몽을 다시 꾸는 사람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텅 빈 기념품점 사무실, 홀로 남은 야근, 그리고 들려오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계속해서 셔츠깃을 파고들던 그 섬뜩한 소리. 마침내 용기를 내어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안도하며 퇴근하려던 순간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벽면의 커다란 거울 속에 그 아이가 있었어. 최 부장의 목소리가 다시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아주 작은 여자아이였는데 사무실 문틈으로 나를 엿보고 있었어. 마치 내가 뭘 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렇게 웃고 있었어. 그는 자신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문틈을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아이는 오직 거울 속에만 존재했다고 했다. 현실과 거울 속의 괴리. 그것이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아이와 눈이 마주쳤고 아이는 그를 향해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웃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와 함께 아이는 거울 속에서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동안 최 부장은 몇 번이나 말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온몸은 여전히 통제불능 상태로 떨리고 있었다. 그의 공포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절실해서 듣는 나조차도 온몸에 소름이 돋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강 팀장은 그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녀 역시 최 부장의 공포에 깊이 공감하는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마침내 최 부장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선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나는 잠시 동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평생을 받아 위에서 살아오며 산전수전 다 겪었을 그가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모습을 보니 그가 겪었을 공포의 깊이가 어느 정도였을지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다. 부장님, 내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혹시 그 아이의 인상착이라든지 다른 특징 같은 건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최 부장은 힘겹게 고개를 저었다. 너무 순식간이었고 너무 무서워서 제대로 기억나는 게 없어. 그냥 아주 작고 검은 머리에 하얀 원피스 같은 걸 입고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눈이 유난히 크고 검었어. 검은 머리, 하얀 원피스, 크고 검은 눈, 해오름 크루즈에 떠도는 어린 소녀 귀신의 인상착의와 정확히 일치했다. 나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단순한 착각이나 환각이 아니었다. 최 부장은 정말로 그것과 마주한 것이었다. 부장님, 오늘 밤은 일단 여기서 푹 쉬십시오. 제가 매니저님께는 잘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정말 너무 피곤하셔서 헛것을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애써 그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내 목소리조차 확신이 없어 떨리고 있었다. 최 부장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영혼은 이미 깊은 공포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듯했다. 강 팀장과 나는 한참 동안 그의 곁을 지켰다. 그가 조금이라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하지만 그의 떨림은 쉽게 멈추지 않았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 팀장에게 잠시 밖으로 나가자고 눈짓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최 부장의 어깨를 한번 다독여준 뒤 조용히 선실문을 나섰다. 복도로 나온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선배님, 강 팀장이 먼저 침묵을 깼다. 정말 귀신일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당혹감과 함께 아주 약간의 공포가 섞여 있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나도 잘 모르겠어, 소희 씨. 하지만 최 부장님이 저렇게까지 겁에 질린 모습은 처음 봐. 평생을 바다에서 보낸 분이잖아.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뿐이라고. 그렇다. 최 부장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것은 그가 겪은 일이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다. 그 아이, 정말 이 배에 있는 걸까요? 강 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어두컴컴한 복도 저편을 바라보았다. 기념품점이 있는 방향이었다. 그리고 그 너머 수많은 객실들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그곳 어딘가에 비극적인 사연을 간직한 채 떠나지 못하는 작은 영혼이 숨 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밤 해오름 크루즈의 어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무거웠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최 부장의 절규와 함께 이 배에 얽힌 오래된 비밀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나는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어쩌면 이것은 더 큰 공포의 시작일 뿐인지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밤새 뒤척인 탓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평소보다 일찍 선내 식당으로 향했다. 밤사이 최 부장님과 강소희 팀장, 그리고 기념품점 거울 속 소녀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했지만 피곤함보다는 어젯밤에 일이 남긴 섬뜩한 잔상과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최 부장님이 겪었던 그 끔찍한 공포, 그리고 그분이 그토록 확신에 차서 이야기했던 거울 속의 존재,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단순한 헛것이었을까? 아니면 이 해오름 크루즈에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아침 식사를 하는 둥마는 둥마치고 나는 곧장 선내 사무실 구역으로 향했다. 오늘은 원래대로라면 한가로운 해상 근무일이었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이 배에서 가장 오랫동안 근무했고 해오름 크루즈의 역사와 숨겨진 이야기들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을 사람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바로 우리 배의 총지배인이자 모두에게
선장님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박철수 지배인이었다. 그는 깐깐하고 엄격한 성격으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선원들의 안전과 복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깊은 책임감을 가진 인물이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이 배의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와도 같은 존재였다. 박 지배인님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을 때 나는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다. 평소 같으면 사소한 업무 보고나 건의 사항으로 그를 찾는 일은 드물었기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귀신 이야기 같은 허무맹랑한 주제로 그의 시간을 빼앗는다는 것은 어딘가 불경스러운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들어오게 묵직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박 지배인님은 커다란 원목,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깊게 펜 주름,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은 그가 바다 위에서 보낸 수십 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다. 성 팀장,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인가? 그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입을 열었다. 저 지배인님, 혹시 저희 배 기념품점에 얽힌 좀 오래된 이야기 같은 거라도 알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최대한 가볍게, 마치 지나가는 농담처럼 말을 꺼내려 했지만 내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 지배인님은 그제야 서류에서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내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하는 듯했다. 잠시 동안의 침묵, 나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가 나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거나 혹은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지는 않을까 걱정되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그는 내 말을 듣고도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저 깊은 한숨을 한번 내쉬더니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그리고 아주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기념품점이라. 자네도 그 이야기를 들었나 보군. 최 부장이 어젯밤에 뭔가 보긴 본 모양이지. 나는 깜짝 놀랐다. 그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다. 하긴 이 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가 모를 리 없었다. 아마도 강 팀장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 어젯밤의 소동에 대해 이미 보고를 받았을 터였다. 네, 그렇습니다. 최 부장님이 많이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놀란 정도가 아니겠지. 평생 그런 일은 코웃음 치던 양반이 그 정도였으니. 박 지배인님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이 모든 상황이 안타깝지만 동시에 어쩔 수 없다는 듯한 체념의 빛이 어려 있었다. 그는 잠시 창밖에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아득한 과거의 어느 한 지점을 향하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다시 나를 바라보며 아주 조용하지만 무게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슬프고 그리고 잔혹했다. 자네도 알다시피 이 헤오르몬은 꽤 오래된 배야. 지금은 현대적으로 개조되어서 잘 모르겠지만 처음 건조되었을 때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지. 그리고 그만큼 많은 사연들을 품고 있어. 좋은 기억도 있겠지만 때로는 아주 슬프고 끔찍한 기억들도 함께 말일세.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의 무게는 고스란히 내게 전달되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이었을 거야.
그때도 나는 이 배에서 일하고 있었지. 지금처럼 총지배인은 아니었지만 꽤 높은 직책에 있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치 그 시절을 회상하는 듯 눈을 감았다. 그해 여름, 한 가족이 이 배에 승선했었네. 아주 평범하고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었지. 부모와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주 귀여운 여자아이 하나. 아이는 유난히 밝고 호기심이 많았어. 배 안곳곳을 뛰어다니며 신기한 듯 구경했고 늘 부모님께 제잘거리며 질문을 던지곤 했지.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많은 승무원들이 그 아이를 예뻐했었네. 박 지배인님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지만 그것은 이내 깊은 슬픔으로 바뀌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어느 날 저녁이었어. 대극장에서 가족들을 위한 특별 공연이 있었고 그 가족도 공연을 관람했지. 공연이 끝나고 그들은 자신들의 선실로 돌아가던 중이었어. 아이는 공연의 흥분이 차에 가시지 않은 듯 부모님보다 앞서 뛰어가며 즐겁게 웃고 있었다고 하더군. 아이들이 의뢰 그렇듯이 말이야. 그는 다시 한번 말을 멈추고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런데 아이가 기념품점 근처에서 부모님의 시야에서 잠시 벗어났던 모양이야.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부모님도 미처 아이를 붙잡지 못했다고 하더군. 아이는 신이 나서 기념품점을 지나치고 카지노 구역을 통과해서 배 중앙에 있는 아트리움으로 달려갔지. 아트리움, 해오름호의 심장부라고도 불리는 12층 갑판에서부터 5층 갑판까지 수직으로 뚫려 있는 거대한 개방 공간, 유리 엘리베이터와 반짝이는 크롬 난간, 그리고 화려한 조명들로 장식된 이 배에서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장소 중 하나였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장소이기도 했다. 아이는 아마도 그곳의 화려한 모습에 호기심이 생겼던 것 같아. 아트리움 난간은 성인에게는 안전한 높이였지만 어린아이에게는 너무나도 위험했지. 아이는 난간 너머로 몸을 너무 많이 숙였던 거야. 아래를 내려다보려다가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지. 박 지배인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눈가에는 희미한 물기가 어렸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네. 아이는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수십 미터 아래 5층 대리석 바닥으로 추락했지. 목이 그 자리에서 부러졌다고 하더군. 즉사였어. 나는 숨을 죽인 채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기념품점에서 웃음소리를 내던 그 어린 소녀 귀신의 정체가 이토록 비극적인 사연을 간직하고 있었다니. 그 후로 아이의 부모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겼고 배 안의 모든 사람들도 큰 충격에 빠졌지. 사고 처리는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공식적으로는 비극적인 안전사고로 기록되었네. 하지만 승무원들 사이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했어. 아이의 영혼이 이 배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지. 그는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에는 나도 믿지 않았네. 그저 슬픔과 충격이 만들어낸 헛소문이려니 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했어. 아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던 기념품점 근처에서 밤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린다거나 작은 그림자가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승무원들이 하나둘씩 나타났지. 물건들이 저절로 옮겨지거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발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 기이한 것은 아트리움의 유리 엘리베이터였네. 아무도 조작하지 않았는데도 한밤중에 저절로 움직여서는 항상 11번 갑판, 7번 갑판, 7번 갑판에 멈춰 서곤 했지. 아이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발을 디뎠던 곳이 바로 그 7번 갑판 아트리움 난간 앞이었거든. 박 지배인님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나는 그동안 어렴풋이 떠돌던 소문들 속에 이토록 구체적이고 슬픈 진실이 숨겨져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최 부장님이 거울 속에서 보았던 그 아이는 단순한 귀신이 아니라 비극적인 사고로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던 한 불쌍한 어린 영혼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아이가 아직도 이 배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 지배인님은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슬펐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은 믿지 않으려 노력하는 사람이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이 배에서 일하면서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겪었지. 그리고 최 부장이 어젯밤에 겪었던 일은 그 모든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지도 모르겠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망망대해가 펼쳐져 있었다. 어쩌면 그 아이는 정말로 이 배를 떠나지 못한 것일지도 모르지.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으니 그 작은 영혼이 미처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이 배 어딘가를 헤매고 있는 것일지도. 그의 마지막 말은 깊은 여운을 남기며 내 마음속에 파고들었다. 해오름 크루즈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비극적인 전말, 그리고 그 비극이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작은 손님. 나는 그제야 어렴풋이 깨달을 수 있었다. 이 배의 감도는 기묘한 슬픔과 어둠의 정체를, 그리고 최 부장님이 겪었던 공포의 근원을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해오름 크루즈를 이전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되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이는 이 거대한 유람선 위에는 슬픈 과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그 그림자 속에서는 아직도 작은 영혼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박철수 지배인님의 사무실을 나온 후 나의 머릿속은 온통 20년 전 해오름호 아트리움에서 떨어져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던 그 어린 소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동안 귀신 이야기나 미신 따위로 치부해버렸던, 선내에 떠돌던 수많은 기이한 소문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것들은 더 이상 흥미 위주의 헛소리가 아니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비극적인 죽음 뒤에 남겨진 한 작은 영혼의 슬픈 메아리이자 끝나지 않은 속삭임이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배 안의 모든 소리와 현상들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료 승무원들이 무용담처럼 혹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주고받던 그 이야기들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며 해오름 크루즈에 드리워진 거대한 슬픔의 그림자를 더욱 선명하게 인지하게 되었다.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는 역시 기념품점 근처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나 인기척에 관한 것이었다. 최 부장님이 그토록 폄하했던, 하지만 그의 직원들은 한결같이 주장했던 바로 그 현상,
특히 승객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상품 정리를 위해 홀로 매장에 남아있던 직원들은 종종 선반 뒤편이나 옷가지들 사이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작은 그림자를 보았다고 했다. 너무나도 순식간이라 미처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 어린아이의 형상이었다고 그들은 입을 모았다. 어떤 날에는 아무도 없는 계산대에서 동전 구르는 소리가 들리거나 진열된 인형의 위치가 미세하게 바뀌어 있기도 했다고 한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저 피곤해서 헛것을 보았거나 혹은 배가 흔들려서 그런 것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안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찝찝함은 떨쳐버릴 수 없었다. 나 역시 몇 년 전 야간 순찰 중에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다. 카지노 구역을 지나 기념품점 앞을 통과할 때였다. 분명 폐점 시간 이후라 모든 불이 꺼져 있고 셔터까지 내려져 있어야 할 기념품점 안에서 아주 희미하게 마치 오르골 소리 같기도 하고 아이의 콧노래 같기도 한 멜로디가 새어나오는 것을 들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발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만 소리는 이내 사라졌다. 혹시라도 도둑이 들었나 싶어 급히 보안팀에 연락하고 셔터를 올려 내부를 확인했지만 그곳에는 아무런 이상도 침입의 흔적도 없었다. 그때는 그저 내가 잘못 들었거나 혹은 다른 곳에서 나는 소리가 반사되어 들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겼었다. 하지만 이제 와 돌이켜보니 그건 역시 그 작은 영혼이 남긴 희미한 흔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7번 갑판의 엘리베이터에 관한 이야기는 헤오르모의 가장 유명한 괴담 중 하나였다. 헤오르모의 중앙, 아트리움에는 총 4대의 유리 엘리베이터가 운행되었다. 이 엘리베이터들은 12층 최상부 갑판에서부터 9층 로비까지 이어지는 아트리움의 중심을 오르내리며 승객들에게 바다와 하늘의 멋진 풍경을 선사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한 대의 엘리베이터, 가장 안쪽에 위치한 3호기 엘리베이터는 밤이 되면 기이한 움직임을 보이곤 했다. 아무도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한밤중에 저절로 움직여서는 항상 실번 갑판에 멈춰 서는 것이었다. 엘리베이터 내부의 표시등은 분명 누군가가 탑승하고 있음을 나타냈지만 7번 갑판에 도착하여 문이 스르르 열리면 그 안은 텅 비어 있곤 했다. 그리고 잠시 후 엘리베이터는 다시 아무도 타지 않은 채 저절로 5층이나 다른 층으로 내려가 버렸다. 그 현상을 처음 목격한 것은 주로 야간 근무를 서는 보안팀 직원들이나 청소 담당 직원들이었다. 처음에는 기계 오작동 이려니 했지만 그 현상이 특정 엘리베이터에서, 그것도 유독 10번 갑판에서만 반복되자 그들은 서서히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7번 갑판, 그곳은 바로 20년 전 그 어린 소녀가 아트리움 난간에서 마지막으로 발을 디뎠던, 그녀의 짧은 생이 비극적으로 끝을 맺기 직전의 장소였다. 어떤 이는 그 엘리베이터가 밤마다 그 아이의 영혼을 태우고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풍경을 보기 위해 혹은 마지막 순간을 반복하기 위해 10번 갑판으로 데려다주는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또 어떤 이는 아이가 추락했던 5층 대리석 바닥의 차가움을 잊지 못해 따뜻한 온기를 찾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오는 것이라고도 했다. 나 역시 그 기이한 엘리베이터를 직접 목격한 적이 있었다. 최 부장님의 사건이 있기 한참 전 어느 늦은 밤이었다. 당직 근무를 마치고 선실로 돌아가기 위해 아트리움으로 나왔을 때 나는 우연히 3호기
엘리베이터가 저절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분명 아무도 타지 않았는데 엘리베이터는 5층에서부터 천천히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정확히 7층에 멈춰 섰다. 문이 스르르 열렸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잠시 후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는 다시 아래로 내려왔다. 나는 그 광경을 숨죽인 채 지켜보았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작은 승객이 방금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내린 것처럼 그런 기묘하고도 서글픈 느낌이었다. 그 이후로 나는 가능하면 밤늦은 시간에는 아트리움 근처를 지나가지 않으려 했고 부득이하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할 때면 절대로 3호기를 타지 않았다. 그것은 나뿐만이 아니었다. 오래 근무한 승무원들 사이에서는 암묵적으로 3호기 엘리베이터와 이불 번 갑판, 아트리움 구역은 밤에 피해야 할 장소로 여겨지고 있었다. 박 지배인님에게서 소녀의 비극적인 사연을 전해 들은 후 이러한 모든 기이한 현상들은 이제 단순한 괴담이 아닌 슬픈 진실의 조각들로 다가왔다. 웃음소리, 작은 그림자, 움직이는 물건들, 그리고 7번 갑판에 멈추는 엘리베이터. 그것들은 모두 이 배를 떠나지 못하는 작은 영혼이 보내는 신호이자 그녀가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였던 것이다. 최 부장님이 거울 속에서 마주했던 그 공포는 어쩌면 그 작은 영혼이 가장 직접적이고 강렬한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사건이었을지도 모른다. 왜 하필 최 부장님이었을까? 그가 유난히 그 존재를 부정하고 냉소적으로 대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저 우연이었을까 할 수 없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해오름 크루즈는 그 화려하고 거대한 외관 뒤편에 깊고 어두운 슬픔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슬픔은 끝나지 않는 속삭임이 되어 밤마다 배 안곳곳을 떠돌고 있었다. 승객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즐거운 항해를 만끽했지만 우리 승무원들은 그 보이지 않는 존재의 그림자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가끔씩 한밤중에 잠이 깨어 선실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검은 바다를 바라보곤 했다. 그리고 그럴 때면 어김없이 아주 희미하게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다. 그것은 정말로 바람 소리였을까? 아니면 아직도 이 배 어딘가를 헤매고 있을 그 작은 영혼의 영원히 끝나지 않을 노래였을까? 그 해답은 아마도 이 배의 가장 깊은 곳, 아무도 가보지 못한 어둠 속에 숨겨져 있을 터였다. 최 부장님이 겪었던 그 끔찍한 밤 이후 해오름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적어도 나와 강소희 팀장, 그리고 그날 밤의 진실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된 몇몇 고참 승무원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졌다. 물론 대부분의 승객들과 젊은 승무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 배를 예전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었다. 화려한 샹들리에의 불빛 뒤편에도 흥겨운 음악 소리 너머에도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의 아름다움 속에도 우리는 이제 그 작은 소녀의 슬픈 그림자를 보게 된 것이었다. 최 부장님은 그 일 이후 며칠간 병가를 냈다. 당연한 일이었다. 평생을 강인하게 살아왔던 그였지만 그날 밤의 충격은 그의 정신과 육체를 완전히 무너뜨린 듯했다. 강 팀장의 말에 따르면 그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사도
거의 하지 못했으며 방 안에서 홀로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가끔씩 복대서 마주칠 때면 그의 얼굴은 이전의 호탕함과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깊은 수심과 공포에 잠식당한 사람처럼 창백하고 초췌했다. 그는 더 이상 직원들의 근무 태만을 큰 소리로 질책하지도 않았고 기념품점의 재고, 현황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지도 않았다. 마치 그의 영혼 일부가 그날 밤 기념품점 사무실 거울 속에 영원히 갇혀버린 것처럼 보였다. 며칠 후 최 부장님은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그는 예전의 최 부장이 아니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무거웠고 목소리는 힘이 없었으며 눈빛은 늘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는 가능하면 기념품점 뒤편에 자기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으려 했고 부득이하게 들어가야 할 때면 반드시 다른 직원과 함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더 이상 거울을 보지 않았다. 세면대의 작은 거울조차도 애써 외면하려 했고 반짝이는 유리창에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 것마저 꺼리는 듯했다. 한때 직원들의 헛소문이라며 코웃음 치던 그가 이제는 누구보다 그 보이지 않는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의 그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나의 마음속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나는 본래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귀신 이야기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이었다. 세상에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두었지만 그것이 실제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해오름에 떠도는 수많은 괴담들도 그저 뱃사람들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흥미로운 이야깃거리 혹은 오래된 배 특유의 삐걱거림과 소음이 만들어낸 착각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최 부장님의 그 처절했던 모습은 나의 그런 견고했던 불신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 어떤 허풍이나 과장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공포 그 자체를 나는 그의 눈빛에서 보았다. 그리고 박철수 지배인님에게서 전해 들은 20년 전의 비극적인 사연은 그 공포의 실체에 슬픈 개연성을 더해 주었다. 그 작은 소녀의 영혼, 갑작스러운 죽음과 깊은 슬픔 속에 이 배를 떠나지 못하고 수십 년 동안 우리 곁을 맴돌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수많은 기이한 현상들이 어쩌면 모두 그 아이가 보내는 희미한 신호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한밤중에 기념품점에서 들려오던 정체 모를 콧노래, 저절로 움직이던 엘리베이터, 그리고 복도에서 느껴지던 싸늘한 한기까지도 그것들은 모두 이 배에 남겨진 작은 영혼의 외로운 속삭임이자 자신의 존재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몸짓이었을지도 몰랐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퇴근 후 강 팀장과 함께 승무원 휴게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최 부장님과 기념품점 이야기가 나왔고 강 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최 부장님, 요즘 정말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어제는 사무실 거울을 아예 신문지로 가려놓으셨더라고요. 보는 제가 다 안쓰러워서 그러게 말이야. 나 역시 착잡한 마음으로 대답했다. 평생 그런 건 안 믿던 분이 저렇게까지 하시니 그날 밤에 본 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그랬겠어. 선배님은 정말 그 아이가 이 배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강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듯한 기색이 어려 있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간절함도 담겨 있었다.
나는 잠시 창밖의 어두운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수평선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마치 그 어둠 속에 수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잘 모르겠어. 소희 씨, 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우선 넘겼을 텐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겠어. 최 부장님의 그 겁에 질린 얼굴을 본 이후로는, 그리고 박지배인님께 그 아이의 사연을 전해 들은 이후로는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정말로 존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나는 여전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중시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인간의 감각과 이해를 넘어서는 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때로는 공포스러운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그 아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강 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것도 그런 끔찍한 사고로 얼마나 춥고 외로울까요? 이 넓은 바다 위에서 그녀의 눈가에 희미한 물기가 어렸다. 나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만약 그 아이의 영혼이 정말로 이 배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복수심이나 악의 때문이 아닐 터였다. 그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미처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사랑하는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차가운 강철 선체에 갇혀버린 한없이 가엾고 외로운 존재일 뿐이었다. 어쩌면 최 부장님이 거울 속에서 본 것은 그 아이의 아기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존재를 알아봐 달라는, 혹은 함께 놀아달라는 순수한 어린아이의 몸짓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존재 방식이 너무나도 기이하고 초자연적이었기에 살아있는 인간에게는 극도의 공포로 다가왔던 것뿐이리라. 그날 이후 나는 해오름 크루즈의 밤을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선체의 모든 소리와 그림자 속에서 나는 이제 그 작은 소녀의 존재를 어렴풋이나마 느끼기 시작했다. 때로는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듯한 희미한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때로는 저절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를 보며 그 안에 작은 승객이 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다. 오히려 아주 깊은 슬픔과 연민,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경외감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최 부장님은 그 후로도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강 팀장과 나의 진심, 어린 위로와 동료들의 배려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는 여전히 거울을 보지 않았고 밤늦게 홀로 사무실에 남는 일은 극도로 피했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공포에 질려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벗어난 듯했다. 어쩌면 그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겪었던 그 끔찍한 경험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해내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해오름 크루즈는 오늘도 수많은 승객들을 태우고 밤바다를 항해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배에 숨겨진 슬픈 사연과 보이지 않는 작은 손님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즐거운 여행의 추억만을 안고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우리, 그 비밀을 아는 몇몇 승무원들에게 이 배는 단순한 유람선이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이야기와 감정들이 켜켜이 쌓여있는 하나의 거대한 기억의 저장소이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와 잠시나마 연결되는 신비로운 통로이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믿는다. 그녀는 여전히 이곳에 있다고.
헤어룸 크루즈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 혹은 가장 밝고 화려한 곳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항해하고 있다고. 그리고 언젠가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그녀가 마침내 이 차가운 바다를 떠나 따뜻한 빛 속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나는 조용히 기도할 뿐이었다. 남겨진 자의 믿음이란 어쩌면 그런 것인지도 몰랐다. 보이지 않는 존재를 향한 가닿을 수 없는 기도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최 부장님이 기념품점 사무실 거울 속에서 그 어린 소녀와 마주쳤던 그 끔찍한 밤으로부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헤어룸 크루즈는 여전히 매계절 새로운 승객들을 태우고 드넓은 바다 위를 항해했고, 선내의 시간은 이전과 다름없이 바쁘고 활기차게 흘러가는 듯 했다. 하지만 적어도 나와 강소희 팀장, 그리고 그날 밤의 진실을 공유하게 된 몇몇 동료들에게 이 배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의미를 지니지 않았다. 우리에게 헤오르몬은 그저 호화로운 유람선이 아니었다. 그 화려한 외관 뒤편에는 슬픈 과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그 그림자 속에서는 아직도 작은 영혼에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 부장님은 그 사건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 그는 여전히 기념품점의 책임자로서 꼼꼼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했지만 예전에 그 호탕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는 눈에 띄게 말이 줄었고 웃음소리 또한 거의 들을 수 없었다. 특히 밤늦게 홀로 사무실에 남아 야근을 하는 일은 절대로 없었으며, 기념품점 뒤편에 그 문제의 사무실은 거의 창고처럼 방치되다시피 했다. 거울은 여전히 신문지로 가려진 채였고 아무도 그 신문지를 걷어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것이 그와 그 어린 소녀 사이에 암묵적인 휴전 협정 같은 것인지도 몰랐다. 나 역시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그저 흘려들었던 선내의 기이한 소문들에 대해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한밤중에 복돼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발소리, 아무도 없는 곳에서 느껴지는 싸늘한 항의, 그리고 가끔씩 저절로 움직이는 물건들. 예전 같으면 그저 낡은 배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치부해버렸겠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그 작은 영혼이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가장 기이한 현상은 여전히 7번 갑판의 엘리베이터였다. 박철수 지배인님에게서 소녀의 비극적인 사연을 전해 들은 이후 나는 더욱 유심히 그 엘리베이터를 관찰하곤 했다. 그리고 여전히 아무도 조작하지 않았는데도 한밤중에 저절로 움직여 11번 갑판에 멈춰서는 그 엘리베이터를 여러 번 목격했다. 문이 스르르 열리고 텅 빈 내부가 드러났다가 다시 소리 없이 닫히는 그 광경.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작은 승객을 위한 슬프고도 엄숙한 의식처럼 느껴졌다. 새로운 직원들이 들어올 때마다 나는 그들이 이 배의 비밀을 언제쯤 알게 될까, 혹은 영원히 모른 채 지나가게 될까 궁금해지곤 했다. 특히 기념품점에 새로 배치된 젊은 직원들을 볼 때면 나도 모르게 최 부장님과 그가 겪었던 공포를 떠올리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들 중 누군가가 또다시 그 어린 소녀의 시선을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다. 어쩌면 그것이 이 배의 불문율 같은 것인지도 몰랐다. 각자가 자신의 방식으로 이 배의 어둠과 마주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거나
혹은 영원히 그 그림자 속에 갇히거나 하는 것.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해오름 크루즈에는 또다시 새로운 항해 시즌이 시작되었다. 나는 여전히 이 배의 승무원이었고 나의 일상은 변함없이 반복되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 작은 소녀의 존재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다. 오히려 아주 깊은 연민과 슬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한 경외감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나는 그녀가 이 배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나는 순찰을 마치고 선실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아트리움은 한산했고 오직 몇몇 야간 근무자들의 모습만이 간간히 눈에 띄었다. 나는 무심코 3호기 엘리베이터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역시나 엘리베이터는 저절로 움직여 11번 갑판에 멈춰 서 있었다. 문이 스르르 열리고 텅 빈 내부가 드러났다. 나는 그 광경을 가만히 응시했다. 바로 그때였다. 아주 희미하게, 정말 아주 희미하게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분명 바람소리나 기계음이 아니었다. 맑고 청가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픔이 묻어나는 그런 웃음소리. 나는 반사적으로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렸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텅 빈 엘리베이터와 어두컴컴한 길번 갑판의 복도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녀는 여전히 이곳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그녀는 더 이상 외롭거나 슬프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 거대한 유람선이 그녀에게는 하나의 거대한 놀이터이자 영원히 끝나지 않는 숨바꼭질의 공간이 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다. 그것은 일종의 인사였다. 이 배에 함께 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작은 승객을 위한, 그리고 그녀의 슬픈 영혼이 언젠가는 평안을 찾기를 바라는 나의 간절한 기도이기도 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스르르 닫히고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잠시 더 지켜보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듯 했지만 동시에 아주 깊은 여운이 남아있었다. 해오름 크루즈는 오늘도 밤바다를 가르며 묵묵히 항해한다.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때로는 슬픔과 절망까지도 함께 싣고서,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숨쉬고 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님들의 끝나지 않은 속삭임과 함께 어쩌면 이 배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인지도 모른다. 슬프고도 아름다운, 그리고 때로는 섬뜩한 공포마저도 감싸 안는 그런 바다 위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작은 등장인물들에 불과할지도. 나는 선실 창밖으로 펼쳐진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저마다의 빛을 내며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별빛 아래 해오르모는 오늘도 쉬지 않고 항해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 안에 깃든 모든 영혼들의 이야기를 싣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시간의 바다 위를